제 몸이 뚫린다 해도 이 나라의 용종은 건드릴 수 없다. 조선 중엽, 영모의 칼날이 도성을 휩쓸던 반정의 밤이었답니다. 광해군이 피 묻은 혈서와 함께 중전마마의 피신을 명하자 천하제일 호위무사 박달수는 목숨을 걸고 나섰지요. 아비를 잃고 뱃속에 용종을 품은 채 홀로 고난을 감내해야 했던 중전마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마귀가 말하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조선 중엽의 이야기라오. 인조 반정의 칼바람이 도성 해니양을 휩쓸던 그해 겨울, 칠흑 같은 어둠이 핏빛으로 물들던 밤이었지요. 굳게 닫힌 경운궁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옥좌에서 쫓겨난 광해군이 붉은 골룡포 자락의 핏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었답니다. 그의 앞에는 천하제일의 호위무사 박달수가 숨을 죽인 채 엎드려 있었지요. 왕의 눈은 절망과 분노로 이글거렸으나 목소리만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달수야, 내 너를 믿는다. 광해군은 제 손가락을 깨물어 비단 손수건에 혈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한자 한자 새겨지는 글자는 왕의 한과 마지막 희망이 담긴 유언과도 같았지요. 그는 핏물이 채 마르지 않은 혈서를 달수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중전의 뱃속에는 이 나라의 마지막 용종이 들어있다. 내 목숨을 걸고, 아니 내 뼈가루를 날려서라도 중전마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한다. 이것은 어명이자 아비로서 내리는 마지막 부탁이다. 박달수는 말없이 혈서를 품에 깊숙이 넣고 3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에는 한 나라의 국모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왕의 운명이 통째로 얹혔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반정군의 함성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아우성이었지요. 달수는 중전의 처소로 달려가 창백하게 질린 채 떨고 있는 중전마마를 부축했습니다. 아비를 잃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진 중전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마, 시간이 없사옵니다. 저를 믿고 따르시옵소서. 달수는 중전을 자신의 등에 단단히 업었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이었으나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중전의 몸무게가 아니라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어둠을 틈타 궁의 가장 후미진 담장을 넘었습니다. 칼을 든 병사들의 그림자가 횃불 아래서 춤을 추고 고함 소리가 귓가를 스칠 때마다 달수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굶주린 이리떼처럼 반정군이 온 도성을 뒤지고 있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지요. 밤새도록 필사적으로 밤길을 재촉하여 겨우 도성의 외곽인 숭례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컹컹 하고 군견 짖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고 이내 수십 개의 횃불이 그들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패주, 패주의 잔당을 잡아라.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달수는 중전을 안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만삭의 중전을 보호하며 무장한 추격대를 따돌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중전을 감싸 안고 뛰었습니다. 등과 어깨에 화살이 박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섬뜩한 파공음과 함께 시커먼 액체가 묻은 독화살 한 발이 정확히 중전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달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중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독화살은 그의 옆구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상처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차가운 독 기운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달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추격대를 따돌리고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독이 퍼져나갈수록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전 마마를 그리고 뱃속의 아기 씨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정신을 붙들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더 걸었을까요? 독에 중독된 몸으로 고통을 참으며 중전을 모시고 마침내 강원도 깊은 산골 자신의 본가 초가집 앞에 다다랐을 때 달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전을 마루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희미한 안개 속으로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 중전의 옷소매 깊숙한 곳에 혈서를 숨겨주며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마마, 이 혈서를 부디 목숨처럼 지키시옵소서. 이 혈서는 훗날 파도처럼 몰아칠 시련 속에서 중전의 신분을 밝히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터였습니다. 왕의 밀명을 받은 달수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중전을 지켰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은 꺼져가던 왕실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고 새로운 운명의 대를 잇는 비장하고도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달수가 쓰러진 후 사흘 밤낮이 뜬 눈으로 흘렀습니다. 그의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옆구리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요. 달수의 노모 최 씨는 외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며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이 늙은 어미를 두고 가면 어찌한단 말이냐. 최 씨는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이 치맛자락을 동여매고 읍내로 달려갔습니다. 가산을 정리해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엽전을 탈탈 털어 용하다는 의원을 부르고 비싼 약재를 구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밭기마저 헐값에 팔아 아들의 약값을 댔습니다. 그녀의 정성은 지극했지만 달수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중전마마 또한 낯선 시골 여인의 모습으로 달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최 씨가 내어준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곱게 빗어 올렸던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고 뽀얗던 얼굴에는 일부러 검댕을 묻혔지요.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하고자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쉴 새 없이 닦아주고 쓴 약을 다려 숟가락으로 조금씩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피말리는 시간이 흐른 나흘째 새벽, 죽은 듯 누워있던 달수가 기적적으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최 씨와 중전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깨어난 달수는 예전의 그 늠름하고 총기 넘치던 호위무사가 아니었습니다. 독의 후유증은 그의 목숨은 남겨두었으나 그의 모든 기억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눈만 끔뻑이며 해해하고 바보처럼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 아들아, 정신이 드느냐? 이 어미를 알아보겠느냐? 최 씨가 눈물로 물었지만 달수는 어미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다가 또다시 실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송두리째 잃어버렸기에 달수는 자신의 곁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중전마마 또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웬 시골 여인으로만 대할 뿐이었지요. 중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그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하며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노모 최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이 피신시켜온 중전마마가 그저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아들이 웬 여인의 불룩한 배까지 책임지고 데려온 것이라 오해한 것입니다. 아들은 기억을 잃고 바보가 되었는데
며느리랍시고 들어온 여인의 배는 나날이 불러오니 최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배를 볼 때마다 부정한 씨앗을 품고 와 자기 아들의 등을 처먹으려는 요물이라 여기며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탱, 네 집 자식인지도 모를 것을 덜컥 베어와서는 진망. 최 씨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중전의 면전에서 침을 뱉고 혀를 찼습니다. 중전은 그 모진 멸시와 천대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광해군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왕실의 용종이었습니다. 중전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모와 고난도 견뎌내겠노라고 굳게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다짐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천하의 국모였던 며느리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고 자신과 바보가 된 아들 달수는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차지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다준 일을 시키며 하녀처럼 부렸지요. 장작을 패고 차가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나르는 일 모두가 중전의 몫이었습니다. 캣뱅이같이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저녁상 차릴 시간이 지났다. 최 씨는 회초리를 들고 중전의 등짝을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비단결 같던 중전의 손은 어느새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고왔던 얼굴은 부엌 아궁이의 재투성이와 시름으로 그늘졌습니다. 그러나 중전은 시어머니의 모진 모욕을 묵묵히 삼켰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모두가 잠든 뒤에야 홀로 부엌에 앉아 서름 섞인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쌀을 씻고 남은 뽀얀 쌀뜨물로 정성껏 얼굴을 씻었습니다. 재투성이 부엌 속에서도 고귀한 봉황의 기품만은 잃지 않으려는 그녀만의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쌀뜨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비록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한 나라의 국모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달수는 노모와 중전의 극진한 보살핌 덕에 몸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독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흩어졌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광해군의 피 묻은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중전을 부탁한다. 왕의 비통한 목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정의 밤, 추격전, 독화살, 그리고 중전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국모인 중전마마에게 어떤 모진 짓을 해왔는지 깨닫고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마마 앞에 엎드려 죽을 죄를 빌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방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조정이 내건 방에는 패비와 그 뱃속의 아이를 찾는다는 내용과 함께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정의 감시가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음을 깨달은 달수는 중전마마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억을 잃은 바보 행세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만이 모두가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편 중전마마는 치욕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집올 때 광해군에게서 하사받은 봉황 비녀였습니다. 5개의 발톱을 가진 용, 오조룡이 봉황을 감싸고 있는 정교한 세공의 비녀는 왕실의 권위와 그녀 자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시어머니 몰래 비녀를 품에서 꺼내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비녀는 훗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물증이 될 것이었기에 중전은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혹여나 최 씨에게 들킬세라 비녀를 닦은 뒤에는 다시 여러 겹의 천으로 감싸 옥고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요. 그녀는 나날이 무거워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이 나라의 대를 이을 고귀한 용종이란다. 이 어미가 그 어떤 고초를 겪더라도 너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그러니 너도 꿋꿋하게 버텨다오. 그녀의 굳은 믿음은 모진 시집살이와 신분을 숨겨야 하는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비록 부엌대기 하녀와 다를 바 없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봉황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조정의 칼날은 무뎠지만 끈질겼습니다. 패비와 그 뱃속에 든 후안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영모의 주역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광해군의 혈육을 반드시 찾아내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팔도 방방곡곡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패비와 그 아이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만냥이라는 평민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내건다는 내용이었지요. 만냥이라는 돈은 사람들의 눈에 불을 켰고 이웃이 이웃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흉흉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던 최 씨는 부엌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전현이 이 밤중에 뭘 하는 게야. 의심스러운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본 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호롱불 아래서 무언가를 소중하게 닫고 있었는데 그 물건이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의 형상이 봉황을 휘감고 있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화려하고 기품 있는 비녀였습니다. 최 씨는 그 비녀가 왕실의 물건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물건이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저런 귀한 것을 어디서 훔쳐왔거나 아니면 몰래 숨겨둔 재산일 게다. 저것만 있으면 내 아들 약값도 되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면할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욕망으로 번뜩였습니다. 만냥의 현상금과 눈앞의 비녀가 겹쳐 보이며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고단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부엌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최 씨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며느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비녀를 여러 겹의 천으로 감싸 품에 꼭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품속에서 비녀를 훔쳐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비녀의 감촉이 손에 전해지자 그녀의 심장은 탐욕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최 씨는 훔친 봉황 비녀를 품에 숨기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현관 앞에 엎드려 집에 도둑이 숨어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포상금을 타내려는 얄팍한 속셈이었지요. 사또나리, 제 평생에 이런 귀한 물건은 처음 보옵니다. 굴러들어온 며느리년이 품에 꼭 안고 자던 것인데 필시 훔친 물건이 아니겠습니까요? 이거면 우리 아들 약값은 하고도 남겠지요.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쳤다. 탐욕에 눈이 멀어 그 비녀가 불러올 피바람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였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앉아있던 현감은 비녀를 받아드는 순간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비녀에 정교하게 새겨진 오조룡 봉황 문양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오조룡은 오직 임금과 왕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현감은 이것이 바로 조정에서 피눈물이 되어 찾고 있는 패비의 물건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만냥의 현상금이 아니라 이 공을 세워 출세할 자신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지요. 현감은 비녀를 받아 든 순간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오조룡, 이것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왕실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패비의 물건이다. 하늘이 내게 천재이루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현감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다. 역적을 잡았다고 보고하면 만냥이 문제가 아니라 당상관 자리도 거머쥘 수 있을 터였다. 아둔한 노파의 무지와 탐욕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그토록 찾던 패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제 손으로 며느리를 고발한 최 씨로 인해 중전마마의 신분이 발각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 집안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음흉한 미소를 지은 현감은 최 씨의 등을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상냥한 목소리로 최 씨를 속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네 말대로라면 그 도둑년만 잡아들이면 될 일 아니더냐. 네가 앞장서서 그 집으로 길을 안내해주면 내가 큰 상을 내리도록 하마. 하지만 그의 등 뒤로는 포졸들에게 극악무도한 명령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초가집에 있는 자들은 갓난아이 하나까지 남기지 말고 모조리 몰살하라. 흔적도 없이 깨끗이 처리해야 한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을 세우고 출세하려는 탐욕만이 번뜩일 뿐 인간에 대한 자비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최 씨는 신이 나서 앞장섰고 수십 명의 포졸과 자객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초가집 앞에 도착한 최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향해 소리치려 했습니다. 얘야, 아가야, 문 좀 열어보거라. 그 순간 현감의 얼굴이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집에 불화살을 쏘아라. 현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일제히 활시위를 당겨 불화살을 초가집 지붕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마른 쇳짚으로 엮은 지붕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최 씨는 경악하며 절규했습니다. 아니 나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 안에는 제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최 씨는 미친 듯이 현감에게 달려들어 막아섰지만 포졸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밀쳐내 버렸습니다. 힘없이 내동댕이 쳐진 최 씨는 차가운 눈밭을 나뒹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이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불길이 맹렬하게 치솟으며 집을 삼키려 할 때 콜록거리는 소리와 함께 중전이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밭에 쓰러져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옵니까?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안도가 아닌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현감의 손짓과 함께 수십 발의 독화살이 두 여인을 향해 쏟아져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대문짝이 거대한 폭음과 함께 박살나며 안에서 한 사내가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달수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문짝을 방패 삼아 중전과 최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퍽, 퍽. 날아오던 화살들이 모조리 문짝에 박혔고 그는 두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달수는 불붙은 문짝을 자객들을 향해 집어던지고는 어머니와 중전을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독의 후유증으로 몸이 성치 않았으나 그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현감은 비겁하게 백성들 뒤로 숨어들어 악을 쓰듯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모두 보았느냐? 저놈은 역적이다. 역적을 감싸는 자는 삼족을 멸하게 될 것이다. 저들을 모두 태워 죽여라. 내일 당장 한양으로 목을 가져갈 것이다. 현감의 고함에 포졸들이 횃불을 들이밀며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최 씨의 눈에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중전을 지키려는 아들 달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바보가 된 줄만 알았던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여인과 뱃속의 아기. 그제야 최 씨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들아, 내가 눈이 멀어 무슨 짓을 한 게냐. 최 씨는 짐승 같은 비명과 함께 현감의 허리춤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도망가거라, 달수야. 어서 마마를 모시고 도망가. 이 어미가 막을 테니 어서. 에이,
이 늙은 년이 미쳤나. 현감이 당황하여 최 씨를 떼어내려 발길질을 하는 찰나 달수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집단에 불을 붙여 현감의 등 뒤에 쌓여있던 기름 항아리를 향해 힘껏 걷어찼습니다. 마마, 엎드리십시오. 쾅! 하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끄악! 뜨거워, 불이야. 기름을 뒤집어 쓴 현감과 포졸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고 초가집은 삽시간에 거대한 화염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사방을 뒤덮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포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달수는 어머니와 중전을 감싸 안고 미리 봐두었던 집 뒤편의 개구멍을 통해 짙은 연기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초가집을 집어삼키며 무너져 내렸고 세상 사람들은 그 불 속에서 모두가 다 죽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달수가 노린 완벽한 위장이자 새로운 삶을 위한 처절한 탈출이었습니다. 달수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어머니와 중전을 업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불타는 집을 뒤로하고 한참을 달려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 동굴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최 씨는 중전마마의 발치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댔으며 오열했습니다. 마마, 이 천하의 죽일 년을 죽여주시옵소서. 감히 국모이신 마마를 제가 눈이 멀어 그만. 최 씨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 통곡했습니다. 중전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게.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 모자는 벌써 죽은 목숨이었네. 지난 일은 잊고 이제 살 길을 도모해야지.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시신 몇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현감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불길 속에서 달순의 식구와 객식구가 모두 변을 당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버린 시신들이 그들의 신분을 감추어주는 슬픈 방패가 된 셈이지요. 그것은 달수가 노린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기 위한 처절하고도 기막힌 위장이었습니다. 달수 일행은 그 길로 강원도 산골 더 깊숙한 곳, 짐승들조차 다니지 않는 오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어 오직 뱃속의 아기 씨를 지키기 위한 은둔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따스한 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숨어 지내던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중전마마가 건강한 아기 씨, 왕자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왕자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박원이라 이름 짓고 평범한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왕자와 중전마마의 그림자가 되어 그들을 헌신적으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그의 검은 이제 아들을 위해 나무 칼을 깎는 투박한 손이 되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아들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빚는 따스한 눈빛이 되었습니다. 아기 씨는 달수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비록 산골짜기에서 흙을 만지며 자랐으나 그 기계와 총명함은 숨길 수 없는 왕실의 피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어지러운 시대를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주역이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지요. 그들이 숨어 살았다고 전해지는 강원도의 그 산골 마을에는 이런 전설이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한겨울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불타버린 초가집 터에서 봉황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쓰러져간 이들의 넋을 기리는 소리이자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끝내 왕실의 대를 지켜낸 이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라는 하늘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달수의 변치 않는 충심과 중전의 숭고한 인내, 그리고 최 씨의 뒤늦은 참회가 있었던 까닭에 어둠 속에 숨겨진 왕실의 명맥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굽이굽이 산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물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눈앞의 탐욕에 눈이 멀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르지만 진정한 충심과 인내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이야기는 굽이굽이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처럼 전해져 내려오며 어두운 시절에도 변치 않는 인간의 고귀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답니다.